오늘 살펴볼 2026년 4월 15일 수요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들을 쫙 펴놓고 보니까요. 막 거대한 도미노 게임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한쪽에서 중동발 뉴스가 하나 터지니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은요. 단 하나의 지정학적 뉴스가 어떻게 당신의 주식 계좌부터 유가, 금값,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흔들어 놓는지 그 모순적인 연결고리를 해독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뒤집어 본다고요? 네, 보통은 A라는 호재가 터지면 시장 전체가 B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시장은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이요? 네, 한쪽에서는 막 희망이라는 실체 없는 감정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베팅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희망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어벽을 세우고 있거든요. 표면적인 주가 상승, 이면에 숨겨진 이 기형적인 심리를 제가 오늘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이번 변동성의 진원지죠. 미국과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랑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월스트리트의 움직임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브리핑 자료를 한번 보시죠. 상황이 꽤 극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대두되자마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가 장중 8%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91.71달러까지 주저앉았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증발을 한 건데 이 유가 하락이 미국 증시에 엄청난 불쏘시개가 되더라고요. 나스닥이 1.96% 상승해서 23,639.0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무려 10일 연속 랠리예요. 사상 최고치에 아주 바짝 달았었죠. 엄청난 기세죠, 사실. 심지어 웰스파고에서는 S&P 500이 7월까지 7,300포인트로 약 5%더 오를 거라는 3개월 랠리 낙관론까지 꺼내들었고요. 그런데 S&P 500이랑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사실상 보합세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기름값이 8%나 떨어지고 나스닥이 10일 연속 오르는 건 전형적인 축제 분위기인데요.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제조업이나 운송업이 몰려있는 다우존스가 더 환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 논리라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나르는 기업들의 마진이 가장 먼저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지금 나스닥을 밀어올린 원동력이 당장의 기업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실적이 아니다. 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시장은 지금 해결이 아니라 희망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8% 하락했다는 건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아하, 물가가 잡히니까 연준이 움직일 거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기술주들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주가를 매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아, 그래서 나스닥만 튀어오른 거군요. 그렇죠. 결국 나스닥의 랠리는 중동 평화 그 자체를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겠구나 하는 통화정책 완화의 희망에 베팅한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브리핑 자료에 나온 섹터별 수익률에서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생활 필수품 섹터는 마이너스 0.53%,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1.70%로 자금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무려 7.42%나 폭등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7%가 넘게 올랐죠.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져서 나스닥이 오른 거라면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부동산은 떨어지거나 소외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흐름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루 7.42% 폭등은 이거 거의 민주식 수준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인데요. 아, 그 부분이 바로 현재 시장의 기형적인 단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건요. 현금으로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 돈 100%로 살 때요?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이나 리츠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다 씁니다. 즉, 지금의 부동산 섹터는 물가보다 차입 비용, 그러니까 금리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아하. 하루 만에 부동산 섹터가 7% 넘게 뛰었다는 건 그 자산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시장 내에 아직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심하게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하라는 동아줄이 내려오자마자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대피를 한 게 아니라 이자 부담에 막 짓눌려서 숨 넘어가기 직전이던 섹터가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는 기대감에 미친 듯이 튀어오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점은 시장의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아직 협상서에 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능성 대도 정도였죠. 네, 단지 재개 가능성이라는 뉴스 하나만 나왔을 뿐이죠. 만약 내일 당장 협상이 결렬되고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끔찍한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소멸하고 7% 올랐던 부동산 섹터는 그대로 10% 이상 곤두박질 칠 겁니다. 나스닥의 강세나 부동산 섹터의 급등 모두 현실적인 펀더멘탈의 개선이 아니라요. 최상의 시나리오만 편식해서 반영한 극단적인 희망 랠리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렇게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면요. 이제 증시 밖의 세상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채권, 통화, 원자재를 다루는 FICC 시장 말입니다. 보통 FICC 시장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장 냉정하게 반영하는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차가운 시장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창만 본다면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겠지만요. FICC 시장의 데이터는 주식시장의 희망 랠리가 거짓말이라고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너무 기이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주식 투자자들이 중동 긴장 완화라는 헤드라인에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FICC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에 돈을 걸고 있었거든요. 지표들을 하나씩 교차 검증해 보죠. 가장 먼저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봐야 합니다. 네, 브리핑을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준의 매파적 기조 영향으로 5bp나 상승해서 4.289%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랐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방금 전 주식시장은 유가가 떨어져서 금리가 인하될 거란 기대감에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5bp면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움직여야 만들어지는 폭 아닙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벽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듣고 싶은 뉴스만 들은 겁니다. 유가가 떨어졌네?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반응한 거죠. 네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연준의 실제 발언과 구조적인 경제 지표를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내려오기까지는 갈 길이 멀고 필요하다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매파적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국채를 팔아치운 거군요. 맞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시스템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채를 내답한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 반대로 채권 금리가 4.289%까지 치솟은 거죠. 즉, FFIC 시장은 금리 인하 파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꿈 깨라고 주식시장에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와, 국채 시장만 경고장을 날린 게 아니더라고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가격 역시 18달러나 상승하면서 기록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값도 엄청나죠. 주식시장이 마치 전쟁 리스크가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데 안전자산의 끝판왕인 금값은 무려 10만 3천 달러로 오르고 국채 금리도 뛰고 있습니다. 정말 모순적이죠.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달러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는 0.32 하락해서 106선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1240달러가 오르며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찍었네요. 그러니까요. 금이 오르는 건 불안감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비트코인까지 폭등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건 시장이 한 발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라는 가속 페달에 올려놓고 다른 한 발은 금과 국채금리라는 브레이크를 아주 있는 힘껏 밟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이한 혼란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약달러 현상과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브리핑에 나온 대로 유로화 강세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죠.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이나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동반 상승은 단순한 환율 효과 그 이상입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증명해온 금으로 피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과 일부 발빠른 기관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안 시스템, 즉 비트코인으로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ETF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양쪽으로 다 도망치고 있는 거네요. 네, 투자자들은 지금 나스닥의 축제에 동참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달러 현상이 금과 비트코인 양쪽 모두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아주 기이한 동반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와, 미국과 원자재 시장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줄다리기. 정말 지독한 인지 부조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야죠. 맞습니다. 이 폭풍이 바다를 건너 아시아 증시, 특히 당생이 가장 예민하게 지목하고 있을 한국 시장에 어떤 형태로 상륙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하며 파티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은 좋았어요. 독일 닥스 지수는 1.27% 올랐고 옆나라 일본 니케이 225는 엔화 약세 수혜까지 겹쳐서 2.4%나 폭등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도 0.45% 올랐고요. 그런데 우리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브리핑 자료를 보면 정말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죠. 코스피는 전일 대비 변동 없이 0.00%를 기록하며 5,967.75에서 멈췄고요. 코스닥 역시 0.00%로 동결돼서 1,121.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완벽하게 얼어붙은 거죠. 아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저렇게 요동쳤는데 왜 코스피와 코스닥은 0.00%로 미동도 없는 걸까요? 언론에서는 롤러코스피라며 변동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조만간 7,500선까지 간다는 핑크빛 전망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전망이 아주 혼재되어 있죠. 원달러 환율도 5.30원 하락해서 1,472.57원이 됐거든요. 당장 6천선 앞에서 얼어붙은 이 0.00%의 관망세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0.00%를 이해하려면 한국 증시 특유의 취약성을 짚어봐야 합니다. 취약성이요? 네, 경제학의 채찍 효과를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채찍의 손잡이를 쥔 쪽에서 손목을 살짝만 움직여도 채찍의 맨 끝부분은 호공을 가르며 엄청난 파열음을 내잖아요. 아, 그 끝부분이 한국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 극도로 민감합니다. 미국 증시는 이란과 협상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외국은 자기들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그 정도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중동발 유가 변동은 한국 수출 기업의 원가 구조를 즉각적으로 파괴하고 미국의 금리 정책은 환율을 흔들어서 외국인들의 환차손을 유발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7,500선 전망은 그냥 저평가 매력에 기반한 장기적인 비유일 뿐이군요. 정확합니다. 당장 수백억을 굴려야 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진전 확인이 될 때까지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롤러코스터에 타지 않기 위해 철저히 숨을 죽이고 있는 아주 영리한 대기 상태인 거죠. 아, 듣고 보니 0.00%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버틴 결과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인 소음에 휘둘리며 관망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며칠 동안 어떤 실제 데이터가 이 팽팽한 균형을 깨트릴까요? 네, 이제 캘린더를 봐야죠. 주간 캘린더를 통해서 미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캘린더를 보니까요,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지뢰찾기 게임의 지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뢰찾기 아주 적절하네요. 당장 오늘 15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와 한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따 변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죠? 네, 그리고 16일 목요일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대기 중인데 예측치가 4.8%로 이전의 4.5% 대비 상승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같은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나오고요. 한국 기업들 실적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벤트들이 몰려있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장 내일 중국 GDP가 예상치인 4.8%를 밑돌거나 금요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매파적인 금리 시그널을 던진다면 이 얇은 얼음판 같은 협상 기대감 랠리가 순식간에 깨지는 거 아닐까요? 당신의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주 캘린더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요. 시장의 시선이 지정학적 소음에서 경제 펀더멘털에 실체로 이동하는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동한다? 네. 만약 중국 GDP가 부진하게 나오면 당장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전통산업 주가부터 무너질 거고요. 한은마저 매파적이라면 내수 침체 우려까지 겹치겠죠. 하지만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첫째, 단기 매수 타이밍 포착입니다. 현재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니 수출주나 반도체주에 대한 순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원화 강세에 따른 KRW 해지를 검토하는 방어적 태도는 필수죠. 방표를 들고 찌르는 거네요. 그럼 목요일 중국 GDP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만약 중국 GDP가 예측치에 부합하며 호조를 보인다면 아시아 경제 전반의 회복 시그널로 읽힐 겁니다. 유럽 증시 상승과 맞물려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겠죠. 오, 그럼 돈이 어디로 가나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원자재나 AI 연계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로테이션 전략을 기민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지표 결과에 맞춰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죠. 와, 흩어져 있던 지표들이 이제 쫙 꿰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발 협상 기대감으로 촉발된 미국의 나스닥 강세와 유가 급락부터 짚어봤고요. 네, 그랬죠. 그 이면에서 치솟고 있는 금값과 국채금리의 모순, 그리고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며 6천선 돌파를 주저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0.00% 상황까지 오늘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되짚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 희망의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장은 실제 해결책이 아닌 희망의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일 발표될 차가운 경제 데이터들이 우리의 실물 경제가 이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며 안도하는 사이 말이죠. 언젠가 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비싼 청구서가 당신의 계좌로 날아들었을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서늘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장 이면의 진실에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소스를 함께 깊게 파헤친 이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